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라살림의 최고 전문가신데 저희 3%TV에는 자주 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계속 자주 모실 예정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맞아요. 그 예산안이 나오면 그 보도를 안 하는지 뭐 신문에 잘 안 나요. 이상한 것만 보도가 주로 되고 1인당 뭐 세금 부담 사상 최대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당연히 사상 최대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 체중이 아마 지금 사상 최대일 걸. 본인도 태어난 후에 당연한 건데 네. 그런 거나 만들고 뭐 1인당 얼마 이것만 계산하고 어디에 쓰이는지 말을 안 하고 분석을 따로 하셨다고 들었어요. 매년 뭐 이렇게 보고서를 내시는 거죠,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네. 사실은 저희 나라살림연구소를 뭐 공공기관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그냥 명백하게 저희 개인 연구소고요. 네. 지금 한 17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분야를 한 25년 정도 지금 했거든요. 네. 근데 보면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야를 잘 모르시는 게 일단 정보 접근이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정보가 있어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이 분야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예. 저도 이제 공무원도 좀 해보고 했는데 네. 그 사실은 이 공무원들이 100만 명에 넘는 공무원이 이 분야를 하고 있지만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이죠. 원래 그런 거지 뭐라는 생각 속에 사기 때문에 네.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까칠하게 보니까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있어서 문제가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매년 저희가 보고서를 계속 쉴 새 없이 내고 있습니다. 주마다. 예. 저희 연구소 들어서 이메일 등록하시면 매주 무료로 매주 네. 보고서 네. 5개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매주 5개씩 쓴다고요? 5개씩 쓰는데 구독자가 네. 열어보시는 분이 네. 예. 아직 1000분이 안 되시고 아. 열심히 읽는 분은 몇백 명이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반은 기자들이다. 네. 거의 여기서 말씀하시면 우리 단독 보도네. 100명 빼고 단독 보도. 그런가요? 좋습니다. 내년 예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리나라 내년 예산. 특징이 뭐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초슈퍼 예산 맨날 이런 소리 나오는데요. 네. 예. 우리는 경제가 축소되지 않고서는 세금이 증가하겠죠. GDP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슈퍼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점증한다고 보면 되죠. 우리가 월급 늘었다고 초 슈퍼 월급이라고 안 한 것처럼 아무튼 계속 늘어서 이게 지금 내년 원래 정부가 제출할 때 604조였는데 네. 국회가 여기서 이제 한 4조 정도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607조. 607조. 그러니까 예. 7.7이니까 608조라고들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608조 정도로 좀 늘었는데 사실은 여기서 오해하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국회가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예산을 많이 손대는 거라고 착각들을 하세요. 전혀 아니올시답니다. 국회가 뭐 깎고 붙이고 뭐 쪽지 예, 넣고 쪽지하고 빼고 뭐 하잖아요. 이게 저는 그게 언론들이 네. 잘 몰라서 그런 측면과 일부러 그런 측면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잘 몰라서 그런 거는 국회를 담당하는 기자들 대부분이 네. 그 여당 정치부예요. 야당 정치부. 막내들이죠.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부예요. 정치부 회의 같은 거 하러 네. 다니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언론이 그쪽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정책에 관심이 없죠. 저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사실은 국회에서 예산을 진짜 삭감하는 비율은 네. 0.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야. 증액을 한 거는 음. 1.4% 정도 됩니다. 많이 늘었어요, 이것도. 예전에는 0.7 정도 증액하다가 네. 1.4까지 많이 늘었는데 네. 그럼 예산이 거의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600조 갖고 와도 한 3조 갖고 7조 더하고 그러는 거네 지금. 비슷한 더군다나 거네요. 정부는 그럼 예산을 또 새로 짤 때 그럼 얼마나 새로운 예산을 짜느냐 1% 정도밖에 새롭지 않습니다. 그럼 거의 그대로고 거의 그대로고. 작년 예산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네. 그리고 1% 정도를 여기저기 조금씩 예. 넣고 새로운 예산 좀 넣고 하는 거. 아하. 뭐 공무원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아무래도 조직의 특성상 창의적인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던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DJ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근혜 정부,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네. 없어진 사업 거의 없고 새로운 사업이 거의 없는 거죠. 사이즈는 좀 조절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 특별하게 안 할 이유 없고 뭐 예. 하다 보면 계속 그 사업 계속 한다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집행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사업까지도 계속
왜냐면 그 부서는 자기의 일이니까 자기 이제 저희 용어로 자기의 영역 나아발이라고 하는데 네. 나아발을 지켜야 되니까. 아, 예를 들어 주실 수는 없죠. 예를 들면 네. 어머나 예를 들어 주시면 바로 예를 들어. 지금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 저는 겨울마다 왜 연탄 나누기 운동 하잖아요. 연탄 나누기 하죠. 운동. 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예산입니다. 왜요? 왜냐면 연탄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거든요. 보조금이니까. 보조금이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네. 광부가 그 석탄 지원을 1년에 1조 이상 하거든요. 네. 석탄 분야에. 네. 광부가 몇 명쯤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부 숫자 광부요? 탄을 네. 캐는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연탄 누가 만들었다면 되겠어요. 캐시니까 있지. 한 지금 800여 분 정도 이렇게 됩니다. 800분 800여 정도. 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87년에 네. 석탄 산업 합리화 대책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석탄 이제 안 떼니까 그렇죠. 이제 갑자기 없어지면 산업이 없어지면 그 산업이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네. 그분들 도와주자 그래갖고 만든 정책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던 일 계속하고 새로운 일 안 하니까 계속 지금 35년째 오는 거예요. 35년째요? 네. 그래서 그걸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지역은 또 그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그 돈을 마련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원랜드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관료제 특성상 하던 일 계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생각에는 그냥 연탄 안 쓰고 가스로 쓰던가 하고 예를 들면 연탄 쓸 수밖에 없는 어려운 계층에게는 차라리 다른 가스 쪽으로, 시설을 해주는 게 낫지. 연탄 부서가 그대로 그렇습니다. 있고 연탄 예산이 있으니 연탄은 또 캐야 되니 연탄 캐는 분도 있어야 되고 세금이 가니까 굳이 안 캘 이유도 없고 계속 이 낙후된 산업이 살아 있다 괜히 그 말이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잠사업이라고 누에꽃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도 이거 저는 항상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제 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분야나 가서 그 문제점을 얘기하면 예. 그 분야에 새로운 분들, 분들은 어, 없고 네. 분야에 야, 계신 또 분들이 분노하시거든요. 불편하실 그래서 수는 아까도 있겠네요. 제가 예를 들어 주실 수는 없죠. 이거 여쭤본 이유가 바로 예를 들어 낭비되는 예산을 예를 들어 달라고 하면 그 예산 낭비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얘기하실 수는 없을 건데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네. 바가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 GDP가 2,000조 좀 안 되잖아요. 예. 이제 좀 넘겠죠 이번에는 이제 표가 나오면 넘을 텐데 그 중에서 이 정부 예산이 올해 607조잖아요 내년에. 그리고 공공기관 있잖아요. 340개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이 공공기관의 예산이 약 700한 지금 작년 기준으로 704조고 아마 올해 지나면 한 750조 될 거거든요. 이 중에 중복되는 거 중앙정부로 중복되는 100조 정도밖에 없어요. 공공기관이 더 많아요 예산이. 공공기관 예산이요? 예, 그 공기업부터 준정부 기관. 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공기관은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으로 거기 나라에서 돈 주는 줄 알았는데. 네. 대행하는 거로만 생각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지 않고요. 네. 뭐 LH든 한전이든 무슨 뭐 각종 무슨 건강보험공단이든 어디든 간에 네. 자체 수입으로. 자체 수입으로. 그래서 그걸 합치면 벌써 1,000조 훌쩍 뛰어넘잖아요. 네. 거기다 지방자치단체까지 하면 한 200, 예. 300조 되는데 물론 예. 경제라는 게 비중은 좀 다르지만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를 모르고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면 조금 저는 아하.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적절하네 우리 부적절. 왜 우리 부적절? 우리는 지난 3, 4년간 뭐 한 겁니까? 지금 나라 살림을 매우 고민 안 부적절. 하고. 근데 다행히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예. 네. 제가 조금 아는 척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예. 저는 이제 나중에라도 제가 아니더라도 예.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모니터를 하시면 네. 이따가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예. 그 많이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저 연구원 중에 한 명이 최근에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작년도 올해죠 올해. 네. 그 작년에 편성돼서 올해 그 우리 폐기물 관련 예산이 들었어요. 늘었다. 아, 그래서 이 회사 이름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네. 저 작년 7월에 4,200원 주고 샀는데 네. 올해 그 초에 올해 초에 예. 26,000원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갖고 네. 저 뭐 더 많이 살 걸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기물 예산 늘어난 거 보고. 아 이거 보고 이게 특별히 정부의 자금이 여기 들어간다 예, 이 산업에. 그 관련주를 산 거죠. 아. 그래서 3프로 아마도 TV 경쟁 기관인데. 근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분석만 할 뿐이고 네. 저도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 해본 적은 없지만 야 저거 사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많이 있습니다. 아하. 하나씩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럼.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속 대통령이 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숲과 나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숲만 말씀드리면
그 일단은 전체 예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게 복지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복지 예산 늘어나고 그렇게, 있죠. 예.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예, 복지 예산의 비중은 네. 박정희 시대나 지금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중은. 아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어나서 전체 예산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예를 복지 예산이 들면 더 늘어나는 건 아니다. 내년에 당초 정부 안에서 바뀐 게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네. 정부 당초의 증가율이 8.3%예요. 정부 당초가. 네. 복지는 8.5예요. 거의 비슷하죠. 평균이잖아요. 아, 복지 예산 늘어난 정도가 그나마도 어. 그냥 복지, 보건 빼고 음. 그냥 복지는 5%예요. 아. 증가율도 못 따라가고 있는 거고 아하. 그나마도 그 중에 80%는 국민연금 이런 거거든요. 국민연금 자연 증가분. 네. 국민연금 나눠주는 돈도 네. 복지 예산으로 봐요?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 뭐, 기금에서 주는 건데 왜 그 네. 예산이에요? 복지 예산으로 봐요? 그것도 이제 이 600조에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 돈도? 예. 아. 그래서 그 국민연금 기금이니까 공공기관이 아니고. 기금 예산이니까. 기금이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뭐가 늘어났단 말이냐? 네. 저 그 평균 이상으로 가는 게 어디냐면 네. 대표적으로 환경하고 R&D예요. 폐기물. 아니. 폐기물은 조금이고 환경. 실제로 전기차, 수소차 이게 아하. 환경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보조금 나가는 거가요? 예. 아. 바닥이 금방 나잖아요. 아 그게 매년 많이 늘고 있다. 예. 계속 증가시키고 있어요. 예전에는 수소차가 전기차에 좀 상대가 안 됐었는데 네. 조만간 제가 볼 때는 수소차가 전기차를 좀 따라가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수소차 지원금이 보조금이. 예. 그런 게 이 환경에 들어 있고요. R&D는 최근에 이제 원래 R&D가 많은 데다가 예. 최근에 기후 변화 관련된 거, 에너지는 당연히 있고, 근데 국방 R&D가 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R&D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연구개발. 기업들이 예를 들면 기업들한테 그냥 R&D 연구개발 하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제 대학에서 뭐예요? 연구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하죠. 같이 하는데 네.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대기업들하고 같이 하게 돼 있고 대기업 R&D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있지만 기업들이 정부 R&D 예산 따먹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뭐 내년에 그런 거겠죠. 29조 8천억이어서 R&D만 와. 곧 30조 넘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R&D 계열 안에서 싸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수님들 같은 분들은 네. 기초학문 해야 되는데 네. 막 싸우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직접 기초학문 쪽으로 해서 대학에 가는 거는 2조가 안 돼요. 다 기업 거쳐서 간다 이거죠. 기업 거쳐 가고 또 공공기관 85개에 달하는 R&D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일 축이고 네. 나머지는 평균 다 이하입니다. 국방도 2.4%밖에 안 늘었어요. 나머지는 다 비슷하고 네. 작년 예산하고 아니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이 거의 비슷한데 거의 뭐 한 3% 4% 이 정도는 물가 상승률 반영하는 정도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띄게 조금 늘어난 게 환경 쪽. 전기차, 평균 이상은 환경과 R&D. 환경과 R&D가 좀 늘어났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늘어난 거는 저기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죠. 복지 예산이 뭐 기초연금도 생기고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게 새로 뭐 드리겠습니다. 무슨 수당 드립니다 하는 것 많아지는데 네네. 그게 안 늘어난. 이게 예산 자체가 증가하니까 물론 이제 그거 한번 잠깐 도입될 때는 잠깐 좀 뛰어요. 늘어났다가 네. 그리고 나서 또 작년에 주던 거 올해 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복지 예산이 216조거든요. 이 예. 기금까지 해서 216조 중에 세금으로 하는 복지는 한 50조, 6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뭐 무슨 복지? 뭐 국민연금, 뭐 이제 고용, 고용보험 산재,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저기 뭐냐 아무튼 건강보험 관련한 것들도 있고. 아하. 그러면 우리나라가 보통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지 예산 비중이 낮다, 복지 지출 비중이 낮다. 네. 고 이제 하면서 복지 늘리자 이제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네네. 복지 예산의 대부분, 복지 지출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이라면 그건 우리나라가 무슨 복지 제도가 약하거나 적게 써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아직 연금 받을 나이가 덜 돼서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그나마 젊어서 그런 것 나타난 현상이네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복지가 적다는 건 그거 합쳐서인데 이제 물론 고령화 문제가 하나 걸려 있긴 하지만 그 고령화가 아닌 다른 부분들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반이 이하가 안 되니까 이것도 적고 저것도 적고 다 적은 거죠. 다. 국민연금도 적고 기타 뭐 꼭 해야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인 복지도 적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그런 얘기하던데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 고령화가 숙성됐을 때 네. 그때의 복지 지출을 계산해 보면 그 금액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GDP 대비 비중이나 지금 OECD 국가들이나 유럽 국가들에 못지않다. 우리가 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제도의 수혜 계층이 아직 안 나타났을 뿐이다 집단적으로. 네네. 그런 말씀하시죠. 그런 말씀 많이 하죠.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땐 절반의 진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의 필요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 그러면 저출산을 예를 들면 1.0이냐 0.5냐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처럼 예. 그냥 수수방관하면서 기다리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계산이라는 게 이 미래 예측이라는 게 5년, 10년을 넘어가면 그건 좀 예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60년 뭐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뭐 30년, 60년. 네. 그래서 그거를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좀 고령자는 어디 사라지지 않으니까 즉 네.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이야 예측이 안 되죠 사실. 10년 후에 얼마나 태어날지는. 지금 오늘도 이제 통계청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 골든 데드 크루스. 네. 그러니까 지금 8년이 앞당겨 줬다는 거잖아요. 예. 저출산 데드크로스. 감소 자체가 되는 네. 게. 보통 이제 28년 뭐 30년 얘기하다가 이제 작년에 감소를 하기 시작했어. 저출산. 아무튼 그래서 네. 그 정도가 지금 주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야,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많네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국방 이런 거는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보다 많지만 네. 그 증가율은 적습니다. 비중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국방이 지금 55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8% 음. 정도 된다고 봐야죠. 8% 조금. 알겠습니다. 거의 그럼 작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다 컨트롤 C, 컨트롤 V가 대부분이면 네. 그냥 그렇다 치고 많이 늘어난 거 네. 또는 그나마. 많이 줄어든 거 그러니까 네. 특징이 뭐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크게 늘어난 걸로만 하면 네. 뭐 복지 이런 거 빼고 예. 좀 여기 3프로 TV를 보시는 분들이 관심 있을 부분들은 네. 일단 뭐 당연히 이제 저희라고 하루 종일 주식 투자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백브리핑 시청자분들은 네. 주식 투자에 지치셔서 그 제일 보신 분들 많아요. 제일 많이 증가한 거는 이제 뭐 요번에 이제 교부금, 교부세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세금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다 자동적으로 주는 같이, 거라 네, 네. 뭐 그런 거고 저희 그것도 배웠습니다. 교육 예산이 국세의 약 한 비례해서 20% 정도로 20.24% 정해져 있어서 네. 그냥 세금 많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교육 예산이 괜히 자꾸 늘어나서 갑자기 뭐 아이패드 나눠주고 좀 많이 났다고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도 얼마 전에 좀 항의를 강력 받고 있는데요. 네. 국회 가가지고 그 2010년에 교부세로 초중고 학생들 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저 2021년에 1,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방에서 주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1,600만 원이에요. 네. 학생 학생 1인당 일인당. 예산이 1인당이요? 예, 학생 1인당. 그냥 우리 주지 학교 안 보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어디로 나가는 이거를 걸까요? 좀 바꿔야 된다. 어. 칸막이를 없애고 그 지역에서는 왜 평생교육 이런 거까지 통합해서 하고 네. 또 이제 중앙에서는 대학까지 통합해서 뭔가 종합적으로 사고해야지 초중고 딱 칸막이 치고 대학 칸막이 치고 이러니까 돈이 남아도는 예산을 아하. 그러니까 교육 예산이라고 해놓으면 초등학생 줄어들면 초등학생 예산 좀 줄이고 그거 갖다가 나이 드신 분이 많네 그럼 평생 교육 예산으로 늘리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이제 평생교육 그렇죠.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노령화가 안 됐기 때문에 고령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까 새로 쓰려고 할 때도 새로운 걸 또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제 잉여금이 67조 정도 되고 중앙정부가 220조 정도 있어요. 잉여금이 국민연금 빼고 미치겠다. 그 그냥 연기금에만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경기 침체의 주범 중에 하나가 정부 공공 부분일 수도 있겠다. 낭비하는 것도 또 문제지만 네. 그나마 또 아예 안 써버리는 건 더 문제잖아요. 네. 잠깐만요. 그 얘기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게 경기 침체 문제? 경기 침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네. 공공 부분일 수도 있다. 왜요? 아니 또 세금을 걷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쓰고 갖고 있으면 그 세금 다 쓰지 않나요? 안 쓴다니까요. 지방자치단체가 67조 저희 연구소의 보고서가 지금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67조의 쌓였다. 잉여금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 네, 시군구청, 시군구. 네. 시도지사. 네. 그리고 중앙정부는 어.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정으로만 229조가 있어요. 잉여금이 네. 안 쓰고 네. 아니 뭐 돈 없어서 추경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칸막이를 쳐놓으니까 돈이 없는 데는 또 돈이 없고 돈이 많은 데는 넘치는 거죠. 아니 어디가 그렇게 돈이 많다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주로 에너지 쪽이 많이 있고요. 남는 데가 네. 에너지 쪽이면 에너지금 예를 어떤 들면 거요? 저기 전력기금에만 해도 5조가 넘게 있고요.
전력 기금. 네, 애특회계에서도 저기 또 아, 삼조 전기요금에서 일부 걷어서 떼어내서 쌓아놓는 네. 건데. 네. 그리고 강원랜드에도 축적된 돈이 3조 이상 있고. 아, 뭐 공기업들이 갖고 네. 있는 돈. 근데 네. 강원랜드는 기금으로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건 뭐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모이고 모여서 어. 저 229조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래요? 국민연금 이런 거 말고 네. 그러니까 뭔가 어딘가에 쓰려고 모아놓긴 모아놨는데 아직 쓸 용도도 못 찾고 그렇게 그리고 계속 쌓이기만 하는 돈이. 저 급증세고 아하. 그리고 기존의 돈은 편성했지만 또 집행률이 떨어져 갖고 또 잉여금으로 또 남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왜 그럼 그렇게 하죠? 안 쓸 거면 걷지 말든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기재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봉토주의다. 그 네? 이제 네, 그게 뭐야? 봉토 영역 이제 영주들이 자기 봉토 지키는 것처럼 안 쓰는 것도 자기의 영역이지만 네. 안 쓰고 갖고 있는 것도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그러니까 바꿔서 쓰게 해야죠. 법을 바꿔서 이런 기금을 만들면 전력 무슨 기금을 만든다. 전기요금의 몇 퍼센트를 넣는다. 이런 용도로 쓴다. 네. 그런데 얼마 이상 쌓이면 그때부터는 안 걷는다. 혹은 언제 이상까지 계속 못 쓰면 이거는 그냥 국고로 흡수한다. 그렇게 규정을 처음부터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규정을 만들면 이제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재정 건전성이라뇨.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건전한 거잖아요. 여하튼 아. 안 쓰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그 외채도 그러니까 국채가 증가하고 있지만 네. 동시에 우리가 빌려준 돈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외환 보유고도 지금 뭐 네. 500조 가깝게 순 되고 대외 있고. 채권. 예.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순 채권을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네. 빌린 것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유자원도 얘기 안 해요. 빌려준 돈도 얘기 안 하지만.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기재부 개편안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슨 복지를 쓰려고 하는데 못 쓰게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기획이라는 거 뭡니까? 관리가 아니라 기획을 하려면 뭔가 과감하게 투자할 땐 투자하고 네. 네. 안 쓸 땐 또 안 써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평가 때문에 보수 진보 막론하고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경제계획원이나 기획예산처 때처럼 좀 필요하다. 기획 기능을 살리는 게. 지금은 기획과 재정 집행이 같이 붙어 있어서 기재부 기획재정부인데 기획과 재정을 분리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점증적으로 1% 조금씩 변화하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그것보다는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경험이 있었던 거고 경제기획원이나 기획예산처 기획만 하면 이 기획은 창의력, 상상력 이제 이런 걸로 하루 종일 머리 쓰다 보니 이것만 해서 새로운 그림 그리는 전문이 생기는데 기획과 재정부를 붙여놓으면 관리만 하는 거죠. 기획은 요만큼만 하고 재정 집행에만 이렇게 달려붙어 있어서 내년에 뭐 좀 기획 좀 해봐 그러면 기획이 안 나온다. 엄두를 안 내고 하던 거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까? 예산이 원래 그런 식이에요?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편드는 건 아니지만 뭐 국가 예산이 워낙 크니까 뭐 이렇게 확 줄였다가 확 늘렸다 하기는 부담이니까 미세 조정 살짝 이렇게 뭐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어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냐의 문제인데 네. 저기 그 점중주의란 말이 있거든요. 예산은 저이 합리주의 총체주의가 있는데 네. 제로 베이스 검토해라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예. 근데 힘들잖아요, 그게. 제로 베이스까지는 힘들잖아요. 그 문제다. 전두환 때나 맞아. 있었던 일이고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중주의를 하는데 보통은 점중주의여도 다른 나라는 5% 10% 변화를 해요. 아하.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심한 점중주의인 거죠. 너무 심하다. 너무 복사를 많이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발 연대 시절에 있던 예산들이 계속 남아가지고 그게 예산 낭비 시작이죠. 야, 그런 진짜 것도 있어요. 문제네. 아까 연탄 연탄 뭐 잠사. 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주로 이제 그 심한 게 이제 농업, R&D, 네. 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예. 그다음에 SOC 이런 데 있는 거죠. 네. 근데 SOC는 요즘은 할 데가 더 이상 없어서 많이 이제 잉여금이 많이 남게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여전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예산 증액을 국회의원들이 100억짜리 저 예산 증액을 15군데 했잖아요. 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모든 사업이 똑같이 100억을 증액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냥 야 이거 100억씩 해 그래 이제 이렇게 나눠 먹게 한 거죠 국회의원들. 아하. 이게 진짜 문제구나. 그러니까 항상 했던 일만 계속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답답하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안 대표님도 백브리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맨날 오후 5시에 하나, 뭐 7시 반에 하나. 그래, 하면서 맞아. 5시에는 컴퍼니 백브리핑, 뭐 회사 하나 불러다가 얘기하고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이것도 우리도 참 창의적으로 해보자.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계획만 짜고 실제로 하는 분이 딱 하나 있어야
내일은 이런 것 좀 해보세요. 이런 것 좀 해보세요. 난 책임이 없으니까 말만 뱉으니까 기획을 좀 하면 되는데 우리 둘이 맨날 집행만 하니까 바꿀 생각을 못 하죠. 사실 제가 오늘 이거 나오기 위해서 저 연구소에서 한 1시간 정도 회의를 했어요. 이게 네. 모여가지고 한 대여섯 명이. 그러니까 저희는 요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이 8,400개 사업이거든요. 세부 사업 기준으로. 그걸 다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계속 굴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이제 선프로 TV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니까 부동산 얘기 빼라.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소상공인 이런 것도 빼라. 뭐 빼고서 이제 뭐 표를 만들었는데 누가 그런 조언을 했습니까? 우리 내부에서 이상민 의원님이 그랬죠? 그 형 정말. 이상민은 시간이 없어 못 왔고 다른 분들이 그래서 제가 표에는 다 빼버렸는데 네.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거 말씀드리면 아무튼 아까 보건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 복지는 보건. 적었지만 예. 이거 저 감염병 때문에 네. 보건이 한 거의 30% 이상 증가했어요. 당연하죠. 백신 사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 게 하나 크게 늘어난 게 보건 대부분- 예산이 크게 늘었고. 네. 이 표가 보이네요. 요건가요? 네. 예. 그 아무튼 요 저 표에 나오는 것처럼 예. 그 이제 그 지금 보건복지 고용이 늘었잖아요. 8.5. 네. 8.5% 늘었네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늘었네요. 저 뭐냐 복지는 사실 5%밖에 늘지 안 않았고 늘었고. 보건이 한 30% 정도 늘었어요. 네. 백신 사오고 치료제 사오고 하는 네. 그 돈입니까?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제가 또 열심히 좀 도와드려가지고 예. 공공의료 노조에서 네. 그 공공의료 합의했잖아요. 지난번 파업하려고 하다가 근데 그 무슨 얘기예요? 저희 몰라요. 9월 4일날 네. 공공의료에서 예. 공공의료를 새로 공공의료 시설도 확충하고 이 저 처우를 개선해 달라. 공공의료 보건소. 예. 예. 아니 저 노조. 그러니까 저 공공의료 노조에서? 공공의료원들. 그러니까 네. 보건소 직원들. 보건소도 뭐 일부 포함돼 있긴 한데 예. 그분들- 국립병원 직원들. 예, 그런 그분들이 파업을 해서 합의를 했어요. 노정 네, 합의를. 네. 그래갖고 이제 그럼 공공의료 확충하겠다 네. 했는데 그거를 실제로는 안 한 거예요. 또 기재부에서 예산을 안 줬다. 안 준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예산 내년 예산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 국회에서 이번에 많이 든 거죠. 추가로. 예, 이제 저기 제가 가서 실제로 저 늘릴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증명해드리고 했는데 약속은 하고 네. 기재부 예산에는 안 들어 있고 네. 그걸 발견한 분들이 가서 국회에 가서 왜 안 넣냐? 했더니 국회에서 증액을 해줬다는 거죠. 좀 일부 증액을 해줘서 18개 정도 공공의료 시설도 새로 만들기로 하고 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거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노조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노조도 많지만 노조 이 공공의료 시설 있잖아요. 공공의료원. 네. 공공의료원이 최근 4년 이내에 4년 전부터 흑자로 절반이 돌아섰어요. 공공의료원들이 의료원들이. 최근 4년간 흑자로 돌아섰다. 네, 네. 그 많은 분들이 공공의료원을 당연히 적자로 생각하잖아요.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네. 근데 이제 왜 흑자로 돌아섰냐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이 페이를 지불할 때 그 네. 계산 방식을 좀 바꿔줘가지고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예.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과잉 진료를 하지 않잖아요. 공공의료원이. 네. 공공의료원은 과잉 진료 안 하죠. 네. 할 그러다 이유가, 보니까 이유가 없죠. 이 일반 병원에 과잉 진료해서 주는 건강보험공단의 비용보다 네. 대폭 줄어가지고 그게 오히려 재정의 건전성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역으로.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과잉 진료 안 하니까 좀 후하게 준다. 네, 후하게 주면 건보공단이 네. 그 덕분에 흑자가 됐다. 절반 흑자가 된 거죠. 절반이. 아. 그래서 사실 공공에서 돈을 어떻게 쓰는가도 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 지금- 원래 공공의료원은 적자로 운영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균형 수지가 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공공이 하느냐 민간이 하느냐는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자 사업이 했던 공항철도와 네. 공공이 하는 공항철도는 무슨 차이인가? 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비슷하네요. 네. 오히려 투명하게 하고 통제되고 하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죠. 네. 그래서 공공의료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의료원이 6개거든요. 공공의료원이. 네. 일부러 2개는 서울대병원에 맡기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품질이나 이런 걸 이제 유지시켜 주고 이미지를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건데 보람의 병원 같은 거 이런 건데 그런 것처럼 공공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예를 들면 공공이 인기 좋은 게 보육시설하고 요양병원 있잖아요. 예. 요양병원은 공공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 경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모두 공공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네. 모두 민간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기야. 그래서 뭐 그런 걸 연구하는 게 저희 연구소인데 아무튼 공공의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좀 아까 관심 가지는 부분이 뭐냐면 예. 그 아까 전기자동차 그러니까 1조 1,000억이에요. 표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근데 예. 그 다음 표입니다. 다음 표요?
이 전표죠. 요거죠. 아, 그 표는 환경에서 많이 늘었네요. 12.4. 아니에요? 그게 환경입니다. 전기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이 1조 2천억이에요. 이게 죄송합니다. 저기 1조 9천억이에요. 1조 9천억이 늘었다는 겁니까? 전년도보다 8천억이 늘었어요. 아, 8천억이 늘어서.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거의 두 배 가깝게 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이 보조금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워낙 단가가 세니까 네. 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이제 이 2조가 거의 2조가 나가는 거니까 네. 이쪽에는 앞으로도 계속 정부가 12%가 늘어난 거니까 많이 늘긴 네. 많이. 는 거네요. 12% 그래도 이 최고잖아요. 네. 네. 다른 건 지방재정 교육재정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자동으로 늘어나는 거기 자동으로 때문에 늘어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의도를 가지고 높인 게 확실히 환경이다. 환경입니다.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은 참 많이 늘었네요. 네. 저게 이제 우리 시골로 보낸다는 뜻의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아닙니다. 네. 네. 저게 서울교육청에도 내려가고 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 예산 내려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제가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작년인가 끝났는데 변기를 애들이 변기를 요즘은 이 양변기 아니면 못 쓴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아직도 양변기 아닌 데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저도 이른바 서울의 강남 지역이 거주자인데 네. 그 동네에 저희 아이 다니던 중학교에 가봤어요. 네. 그랬더니 사로가 4개 있는데 사로 2개는 양변기고 아, 두 개 양변기가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다 쓰니 했더니 대걸레 빨대 쓴대. 그거를 연간 한 300억씩 지원하고 해가지고 네. 바꿔주는데 네. 네. 하나 바꾸는데 2천만 원씩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어요? 이분들이 양변기만 바꾸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게 화장실을 그냥 다시 이제 리모델링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네. 학교 하나하나 동사무소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고 교장선생님 권한이 막강해요. 아하. 동장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네. 근데 교장님 할 수 있죠. 그럼 바꿀지 말지를 교장 선생님이 정해요? 결정하고 한번 바꾸면 싹 그리고 바꾸고. 돈이 와도 이제 투명성 문제도 또 하나 있고. 제가 예전에 한번 모 국회의원이 투명성을 좀 확보하자 그래서 저보고 법안 이런 거 발의해달라고 해서 네. 네. 국회 가서 발제하다가 네. 교장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난동을 부리셔가지고 아이고야. 우리가 얼마나 투명한데 왜 이런 법을 만들어 그래갖고 아하. 제가 이참 아무튼 그런 쩝쩝 그런 일이 학교의 있었는데 교육 과정이나 혹은 교육 콘텐츠에 관한 한 교장 선생님이 관리하시는 게 맞을 수 맞죠. 있는데 자율적으로 학교 시설은 A동에 있는 학교의 시설이나 C동에 있는 학교의 시설이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서울시 전체에서 학교 시설 관리하는 분이 다 돌아다니면서 이 학교가 좀 문제구나 하면 이 여기다 학교 예산 바꾸고 넣어두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이 집행하고 그렇게 해야지 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스스로 판단해서 A를 리모델링할지 C를 리모델링할지 그걸 결정을 합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는 일들이 아까 뭐죠? 패드 일괄적으로 사주고 이런 것처럼 예. 그런 일들이 제가 볼 때 낭비의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이거 이렇게 주마간산으로 할 게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씩 뜯어봐야 될 문제네. 오늘은 공공병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니까. 내일은 학교 예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교 화장실만 그다음날은 가지고 학교 화장실만 하루를 살펴도 될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꼭 세금 내지 말자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아무튼 필요한 부분들의 투자가 굉장히 효과를 거두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투자해가지고 그 1,000억, 2,000억밖에 안 되는 돈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커간 거잖아요. 콘텐츠도 커가고 이런 것처럼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 쪽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도 그래서 AI 경쟁력 강화 그래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이 네. 작년에 올해 영원이었는데 네. 내년에 5,700억으로 늘었어요. 어떤 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 네. 물론 이것도 교육적으로 가는 듯한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네. 그래도 뭔가 AI 쪽 관련해서는 투자가 AI 쪽 되는 거죠. 관련 예산이 좀 네. 늘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접 사업비로도 가지만 일부 금융으로 돌아가는 것들은 더 폭발적으로 그 이자 비용만 내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 뭐예요? 이자차 2차 보전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1,000억을 지원을 한다 했을 때 예. 사업비로 1,000억 주는 거랑 네. 당신들이 빌리는데 이자를 내가 내줄게 우리가. 공짜로 줄 수는 없어. 그러나 사실상 무이자로 쓸 수 있게 무이자로 쓸수 우리가 있도록. 이자는 내줄게 그 하는 2차 보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예산도 있다고요. 그 방식으로 하면 예를 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게 할 수 있네요. 4% 이자를 잘 모르겠는데 25배네요. 25배가 되는 거죠. 원래 산업을 진행할 때 주로 쓰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 저기 근데 그걸 직접 사업비 주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인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금융기관들이 그 검증 기능을 잘 안 하려고 하고 또 막 그 떠받지 않으려고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그러면 막 내가 뭐 정부에서 다 이자 지원해 주니까 그냥 뿌리는 네. 것도 있겠네요. 그래서 좀 그 또 너무 지나치게 통제하면 또 이제 그 서류 꾸미느라고 시간 다 가버리니까 좀 그런 것들 항상 좀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손실은 좀 이렇게 감수하고 해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잖아요. 네. 가게 하나당 그냥 500만 원씩 주고 뭐 이러지 말고 해도 모자라는 분들 많고 100만 원씩 주고 그러면 모자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게 하나당 100만 원씩 주고 그러지 말고 가게들이 돈이 모자라고 손님이 없으면 무이자로라도 돈을 빌릴 수 있게 일단은 돈을 그렇죠. 빌려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버텨야 되니까. 그리고 당장 내년에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갚겠습니까만은 코로나 끝나고 나서 또 한 4, 5년 장사하다 보면 또 그 충격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갚으면 되는데 그럼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갚은 분들의 빌린 돈 원리금만 내주면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뒤에서 보증만 서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산 100억만 갖고 있으면 그분들은 한 2,500억 정도 자유롭게 돈 빌려서 쓸 수 있는 돈이 되는데 1조를 지원하면 그것도 10배 저기 25배, 100배가 30배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직접 꽂아주려고 하니까 괜찮은 자영업자도 받아가고 어려운 자영업자도 딱 그만큼만 받아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물론 뭐 사고는 날 수 있지만 그래도 개인의 신용 그 자기가 그 못 갚았을 땐 그래도 신용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그래도 좀 통제가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저거 그 민자도로가 계속 문제가 되는데 민자도로. 예. 민자도로 신규 민자로 건설 예산은 네. 지금 4,700억으로 이제 확 늘었어요. 네. 더블이 늘었는데 네. 유지관리 비용은 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 그건 민자도로가 끝나가고 있거나 무슨 의미예요? 네. 포기하는 민자도로들이 생기고 대신 또 새로 시작되는 민자도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늘어난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 건설하는 거는 늘어나고 관리는 줄어들고 예, 관리는 확 줄어드는 거죠. 관리 예산, 민자도로의 관리 예산을 왜 정부가 내요? 지금 일산대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적자 메꿔주고. 아 적자 보전하는. 아 그런 거. 그러니까 적자 보전하는데 드는 돈은 줄어들고 이제 새로 건설하는 건 늘어나고 있다. 이게 딱 그 저기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민자 제도가 생겨서 민자 예. 투자 제도 생겨서 그게 딱 발효가 이제 실제로 시행된 게 2008년 9년이잖아요. 네. 근데 딱 MRG 특히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이제 최소 운영 수입 보장하는 예. 그게 1년 됐다가 사람들이 거센 반발이 있었잖아요. 1년 만에 폐지됐는데 네. 기존에 하던 건 소급이 안 돼서 이렇게 쭉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것들이 하나 둘씩 이제 뭐 사라지고 있다, 이제.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저 투자했던 펀드들은 다 빠졌고 예. 국민연금이니 뭐 네네. 이런 다른 예. 공무가 이걸 물려받아 하다 보니 싸움이 이상한 쪽으로 가는 이제 경향이 있는 거죠. 민자도로는 그럼 정부가 계속 지원해 주는 건 줄어들면 적자 보전해 주는 건 줄어들면 네. 그러면 통행료를 높여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그거는 그 이 비용이 얼마냐 문제인데 지금 이제 일산대교도 그 문제잖아요. 후순위 채권 뭐 이런 문제가 20% 주는 이런 문제가 사실 비용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라고 비판을 좀 하는 거고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의견이 다르셔서 저희는 모르겠어요. 네, 다음 네. 그럼 다음에는 민자도로만 가지고 1시간.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요즘은 근데 민자 사업이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뭘로 바뀌었냐면 네. 그 임대형으로 바뀌었어요. BTL 이런 걸로. 네. 그래가지고 뭐 저기 막사 같은 거 있잖아요. 지어주고 예, 예. 그 유지비 받고 하수광거 사업 해주고 유지비용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나가는 돈이 1년에 3조 정도 됩니다. 3조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차라리 국채나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게 더 쌀 수도 있겠다. 제 말씀이 그 말씀이죠. 네, 네. 그러니까 민자도로 싫고 그러면 민자한테 맡기지 말고 나라에서 돈 빌려서 그냥 차라리 하고 그 돈 통행료 받아서 그 돈 갚으면 되잖아요. 민자가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네. 자기들이 먼저 돈 내고 통행료 받아서 그 돈 갚고 그러니까 남는 거니까. 진짜 민자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동아대교잖아요. 그 지금 온효대교. 네. 그 동아건설이 동아대교를 만들어서 네. 그때 200원인가 받았어요. 통행료를. 네, 그러니까 민자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대체할 것이 있어야 돼요. 독점하면 민자를 해주면 안 되거든요. 네. 대체 도로가 있잖아요. 한강 다리가. 예. 네. 그래갖고 동아대교 만들었는데 70년대에 네.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오죠. 다 딴 데 가버리니까. 아, 그렇지. 마포대교를 건너든가. 결국 하면 망해가지고 서울시 기부 체납하고 포기했죠.
이름을 이제 그래서 원효대교로 바꿔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민자 사업이죠. 돈도 민간이 되고 네. 그 수익도 민간이 다 가져가고 책임도 민간이 지고 리스크도 지고 그렇죠. 하는 그래야죠. 네, 네. 그게 그렇죠. 원래 의미의 민자 사업이죠. 이제 우리는 요즘에는 다리가 필요한데 예산은 안 나오고 지역 주민들은 해달라고 하고 그럼 일단 민자로 그냥 그럼 해버리는 일단 민자로 거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민자할 때 이제 그 함정이 뭐냐면 보상비는 빼버려요 비용에서. 보상비. 보상비는 어차피 예를 들어 기부 체납 30년 후에 할 텐데 네. 어차피 그럼 우리 땅 아니냐 공공의 땅 아니냐 그래서 비용에서 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경제성 추정에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어허. 그게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경인운하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 주변에 토지 보상비 이런 거는 네. 어차피 이건 공공 용지가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걸 비용에서 빼버리는 거죠. 비용 안 든다고 안 든 안 셈 되는 식으로 걸로 치고 한다. 근데 민간은 업체는 그 비용 들여서 건설 비용 하잖아요. 그 토지 보상비가 아니라 건설 비용. 토지 사들이는 건 나라에서 사고 네. 그거는 비용으로 치지 말고 자산이 남는 거니까. 네. 그래서 원래는 그 민간 투자 사업 하는 이유가 재정을 좀 뭐랄까 좀 보완하고 네. 아끼고 그다음에 민간의 그 창의성을 좀 확보하자 그런 건데 네. 재정도 투입하고 민간의 창의성은 땅 짓고 헤엄치기니까 별로 필요가 없게 되는 그게 지금 비판의 어떤 가장 큰 거죠. 즉 예산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토지 같은 자산을 사들이는 비용은 그게 빼버려요? 예, MB 때 빼버렸습니다. 그 빼면 다 경제성 있는 걸로 나오겠네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토지가 그게 굉장히 많이 들 그러면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토지 처음에 수용하는데 돈 제일 많이 들 것 그래서 같은데. 이 경인운하 싸움으로 환경단체들 싸울 때 네. 제가 그걸 분석해 줬는데 네. 다른 거 몰라도 그때 너무나 당당하게 이제 정부에서 아니 이건 어차피 30년 후에 우리가 쓸게 될 땅인데 왜 그걸 네. 비용이냐 그게 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요. 어허.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민간 투자 사업이 네. 그러면 현 정부 들어와서 과로 격화됐어요. 국이었다가 하여튼 그거는 축소는 되고 있는데 있네요.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그 업계가 존재합니다. 민자 사업.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MB 정부 때 얘기지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건 지자체장이건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은 해요. 이런 논리든 저런 논리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내 마을 좋아지는 것 같고 내 앞마당 좋아지는 것 같으면 찬성, 아니면 반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자투자 사업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처음에 들어가는 돈은 적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돈이 안 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정부 입장에서 그냥 만약 지방채 발행, 국채 발행하면 처음에 많이 빚을 지니까 네. 당장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많이 늘어난 게 또 뭐가 있냐면 수소차가 아까 전기차 말고 또 수소차만 예. 저기 지금 내년에 4,512억 정도. 4,500억. 수소차 보조금 많이 늘어났다. 예. 그렇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탄소 중립 도시 숲 조성 이게 이제 영원이었는데 네. 이게 이번에 이제 2,600억. 그러니까 이제 숲을 조성하는데. 탄소 숲. 그러니까 이제 임업 쪽이 이제 좀 굉장히 네. 네. 좀 많이 되겠죠.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어디 뭐 도시 주에. 가로수 많이 찍지 않나? 근데 아니 기존에 하던 계속 가는 거고 네. 새로 하겠다는 거죠. 새로 숲을 조성하겠다. 2,600억 들여서 하겠다는 건데 제가 하나 재밌는 사례 들려드리면 네. 제가 이렇게 이 분야에서 조금 이제 스펙이 생긴 게 뭐냐면 밑빠진 독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예. 밑 빠진 독상. 밑빠직 독상. 2001년부터 3년까지 36개월 동안 네. 매달 한 군데씩 예산을 낭비하는 곳에다가 밑빠진 독상을 수여한 거예요. 네. 물론 보고서가 포함이 네. 되는데 밑빠진 네. 독을 들고 가서 상장과 상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제 공공기관은 저를 치워버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 앞에서. 네. 하지만 언론이 이제 방송 3사 쫓아오고 막 그러니까 네. 네. 못 치우죠. 그래서 제가 밀고 들어가고만 해가지고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건데 네. 그게 36번에서 제가 16번이 실제로 중단시켰어요 사업을. 그 사업을. 언론의 힘으로. 밑빠진 독상을 밑빠진 독이다. 받은 그러니까 사업은 이게 한놈앞에 전법이죠. 그래서 네. 감사원은 무조건 감사를 해요. 제가 상을 주면. 왜냐하면 이슈가 됐으니까. 이슈가 됐으니까. 네. 그다음에 기획예산처는 반드시 예산을 삭감하고. 네. 그 예를 들어주세요. 우리 그릇이 좀 들어보자.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무궁화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무궁화 사업. 그건 뭐예요? 2002년도 월드컵에 쓰잖아요. 네. 저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KDI에서 9시 되면 레터를 보내잖아요. 네. 정부의 보고서나 이런 거.
보는데 갑자기 전국토 무궁화 심기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까칠하니까 왜 무궁화를 전국토에 심어야 되지? 그 언제 했던 사업이에요? 2002년도에 2002년도 2002년? 월드컵 때 그럼 대통령이 누구였죠?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이죠. 네. 예. 근데요? 그래서 전 삐딱하게 보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먼저 무려 음. 그 3천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무궁화를 전국토에다가 그 당시 네. 큰 돈이죠. 네. 그래갖고 했더니 알아봤더니 일단 무궁화가 안 펴요. 월드컵 때. 월드컵은 5월에 있는데 무궁화는 8월에 피는 거예요. 네. 월드컵 할 때 이제 손님들한테 보여준다고. 무궁화를 보여주려고 한 건데 네. 그래서 일단 그거가 첫 번째 그거고 네, 두 문제고. 번째 의미 없는 우리나라 거였다. 무궁화 시장이 5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3천억 어떻게? 어, 중국에서 막 급히 뭐 하고 해서 수입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무궁화 뭐 엉터리 심고 막 해가지고 누가 윗산에서 누군가가 월드컵 때 무궁화 좀 심지. 그러네. 한마디 한 건데 툭 한마디 던져갖구나. 한 거네 누가. 그래서 이제 이제 상을 주고 이제 싸움을 이렇게 한 서너 달 했죠. 네. 상 주고 싸우고 계속 매달 주면 싸우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뭘 했냐면 그러면 사업이 중단될 줄 알았는데 네. 놀랍게도 그 3천억 중에 많이 줄긴 했는데 네. 한 300억은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무궁화를 피게 하겠다. 어떻게요? 8월에? 네, 8월에 피게 하겠다. 5월에 피는 무궁화를. 5월에 피게 하겠다. 5월에 피게 하겠다. 너 어떻게 피게요? 이 유리하우스 짓고 강력한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한 10,000그루라도 피게 하겠다. 그래서 원래 그때 무궁화가 조달청 가격이 1,200원인데 한 그루에 8만 원씩 들여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5월에 핀 무궁화를. 그러니까 8월에 피는 무궁화를 5월에 피게 5월에 하겠다. 피게 하려고. 5월에 핀 무궁화를 8만 원에 사서 네. 월드컵 때. 근데 결국은 한 반 이상 못 폈죠. 진짜 대단하군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이 뭐냐면 이게 이게 관료제의 문제가 뭐냐면 네. 새로운 거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던 걸 중단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뭐 아무튼 그런 사례가 36개가 쭉 있기 때문에 어떡하냐 이거. 진짜 미치겠다. 어떡하냐. 어? 야, 숲 이것도 진짜 약간 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그래서 거는 아, 숲을 어디다 만든다는 거예요? 없던 곳에 숲을 만든다고요? 그냥 일단 예산부터 잡아놓고 그냥 야 이 예산으로 그냥 만들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왜 무슨 숲왜저 최병성 목사나 이런 분들이 막 싸움이 한 번 있었잖아요. 산림청이랑 숲을 쫙 깎아버리고 새로 심고 하는 이 산림청의 문제 때문에 네. 아 그렇죠. 그게 뭐 이산화탄소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막 이랬잖아. 오래된 건 깎아버린다 뭐. 저도 막 처음에 복잡해갖고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네. 난 여전히 몰라. 무슨 얘기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산림청이 이걸 경제 이론으로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제 설명 좀 해주세요. 모른다고 아니, 가정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산림청에서 네. 나무를 싹 깎아버리고 새로 심어요. 산을 깎아서 네. 조금 오래된 나무들 오래된 나무가 오히려 탄소를 더 배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배출할 수도 논리가 있다 있어가지고 가지고 산을 그냥 멀쩡한 나무를 쑥 깎아버린 적이 있었어요. 오래된 수령 두꺼운 나무를. 그래서 오래된 건 깎고 새로 심어야 젊은 애를 심어야 오히려 낫다. 아니, 깎아버린 적이 아니라 계속 그래 왔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래왔다. 이슈가 된 거죠 처음으로. 왜 그러냐? 네. 왜 멀쩡한 차라리 간벌이라면 모르겠으나 네. 왜 싹 깎아버리냐 했더니 이제 그게 깎는 데는 보조금이 가는데 이제 싹 깎아버리고 새로 심는 데는 보조금이 가는데 간벌하고 관리하는 데는 보조금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깎는 데는 왜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그거는 그 역사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선가 시작을 하면 네. 그거를 계속 그게 관행처럼 계속 관행처럼 되는 되는군요. 거예요. 바꾸는 건 굉장히 두렵고 네. 사실 그게 맞는지도 모르긴 해요. 네. 모르겠어. 근데 아니, 기왕 무성하게 되어 있는 그 잎인데 저도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그때 논리는 그게 뭐 네. 과학적으로 오히려 탄소 배출에는 도움이 된다. 뭐 뭐 그랬던 그런 것 논리였는데 같은데 자세히 학자들도 막 모르겠어요. 이제 예. 강력히 싸우고 막 그렇게 됐는데 네. 막 논란이 있었던 건 같아요. 그 원래는 간벌하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간벌하고 이렇게 해서 나무를 더 키우고 뭐 이런 것도 좋은데 그렇게 가면 울창한 보조금이 안 나와. 열대림은 다 탄소를 배출하는 거가 되겠죠. 아, 미치겠다 진짜. 왜 쓸 데야 왜 없겠느냐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얘기 아세요? 태어났더니 고아야. 아니면 고아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시든가 아무튼 고아가 되는 경우 있죠. 있죠. 그러면 예전에 우리 고아원, 보육원, 보육시설이라고 불리는 곳에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그럼 한 18세쯤 되면 나와요. 네. 더 이상 이제 안 되니까. 네가 이제 혼자 먹고 살라고 하면 직장 잡아주냐? 아니요. 그냥 내보내요. 그냥 내보낼 뭐 갖고 나오세요? 그냥 주섬주섬 자기 옷까지는 갖고 나오죠.
그때부터 어디서 뭘 살아야 될지 친척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있었으면 거기 갔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옛날에는 100만 원도 안 주다가 요즘 많이 늘어나서 500만 원 뭐 이 정도 줘요. 500만 원으로 어디 가서 뭘 해요? 처음에 나올 때. 근데 왜 그거밖에 안 주냐면 예산이 없어서 안 주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한 예를 들면 5천만 원씩 줘라.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뭐 운이 없는 친구들 아니냐 이거.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될지도 모르니 최소한 집이라도 얻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아니면 보증금이라도 주든가 뭐. 근데 그럴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거죠. 뭐 나라에서 일부러 그러겠어요. 근데 막 그런 나라 막 산 깎는 일 뭐 불필요하진 않겠으나 막 여론이 안 돈 좋으니까 쓰고 그러면 올해부터 내년부터 월 30만 원 주는 것으로 이제 2년인가? 월 30만 원씩 2년 주면 얼마야? 600만 원, 720만 원? 네. 아. 그 최근에 이제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잘 쓰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요즘 뭐가 생겼냐면 네. 그 사회성과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성과 연계 채권이라 해서 그 친구들이 기초수급자가 되는 비율이 19배가 많대요. 동년배에 비해서. 그렇겠죠. 그렇겠죠. 아무것도 없이 와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 일반 민간 기관에 맡겨가지고 예. 이 친구들이 정착할 수 있게 케어해주는 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잘 정착을 하면 조금 더 주고 예산을 이제 실패하면 좀 덜 주는 걸로 이제 하는 게 사회성과 연계 채권인데 예. 지금 저희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그 시범 사업을 했는데 확실히 당연히 그 케어를 해주면 아 그렇죠 그거. 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예산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기초수급자가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공공에서 돈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넓게 보고 길게 보면 충분히 이익이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 네, 보는 게 네. 소부장은 여전히 내년에도 1,300억 네. 지원이 돼요. 아니, 1,300억이네요. 네. 그럼 그대로 간다. 죄송합니다. 늘어난 게 1,300억이고 네. 8,409억 원이에요. 늘어난다. 소부장. 예, 늘어서 8,400억. 7,000억에서 1,300억이 늘어나고 8,400억이에요. 이제 일본이랑 싸우는 바람에 생긴 예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일본과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계속 갈 것 계속 같아요. 간다. 이쪽 주식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그 다음에 녹색금융이라고 해요. 지금 기후변화 이것 때문에 녹색 붙은 사업들이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녹색금융을 이제 출자를 하는데 한 푼도 없다가 이번에 이제 1,5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 돈으로 어디 돈도 빌려주고 녹색 해라. 사업 관련한 부분에 대한 그 융자가 있는 거죠. 예. 그게 한 1,500억 원.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직접 지원도 있고 이자 차이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이제 팽창할 수도 있습니다. 녹색 사업에 예. 빌려주는 돈.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역시나 이 신재생 에너지 융자도 저희 1,200억이 들어서 7,200억이 됐어요. 아하. 오, 이것도 많네요. 이런 건 주로 어디 들어가요? 태양광 뭐 이런 데 지원하는 데 근데 신재생이 들어가는 이제 태양광만 있는 건 아니어서 네. 수소도 뭐 포함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튼 그거는 이제 그 집행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융자니까요. 예. 7,200억을 아하. 이게 이제 늘어나는 것들의 대표적인 좀 그나마 산업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줄어든 건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줄어든 게 그 뭘까요? 줄어든 거는 제일 많이 줄어든 게 뭐냐면 네. 모태조합 출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그건 뭐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이제 7,000억이었던 걸 무려 2,800억이나 줄여서 4,000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한테 벤처 투자를 할 때 네. 지원해주는 돈인데 이거를 줄인 거예요. 중소기업이 벤처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벤처 중소기업이죠. 네.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한테 예. 그 투자는 벤처 캐피탈들이 하잖아요. 예. 하는데 왜? 거기에 그 모태조합에다가 출자하는 거니까 모태 펀드 같은 모태 데다 펀드에다가. 나라도 자금을- 펀딩 해줄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중물을 대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마중물. 보통은 손실이 있잖아요. 주로 공공의 역할은 그 손실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 작년에 올해 7,400억을 갔으면 뭐 손실률이 예를 들어 10%다. 네. 그러면 이제 7,400억 정도가 다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죠. 네. 7조 4천억이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캐치한 언론이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저희 보고서 보고 이제 저희도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이게 줄어든 게 문제라고 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물론 이제 그 벤처 캐피탈. 집행 과정에서의 논란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네. 방향 자체는 전 필요한 거라고 계속 보는데 벤처 캐피탈, 스타트업 투자를 좀 스타트업을 늘려야 투자를- 되는 방향인데 이렇게 되면 근데 요즘 스타트업은 돈이 몰려서 심사 그러니까. 투자 뭐
뭐 하나 붙이면 막 몇 천억씩 몰리고 네. 뭐 그 손실 돈이 안 넘치는데 굳이 왜 나라 예산을 그런 데 써요? 뭐 그거는 뭐 그 산업에서 좀 판단하실 문제인데 네. 저는 그래도 좀 이제 아예 투자가 안 되는 분야나 뭐 미래 유망한데 하는 부분들은 좀 골라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더 촉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목마다 논란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집행률은 문제가 없겠죠. 아하. 이런 사업은. 다 쓰긴 쓰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그 크게 감소한 게 한국형 발사체 개발이 줄어들었어요. 줄었어요? 예, 저기 이게 1,700억에서 1,600억이 줄어 73억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발사체 지원은 100억 원. 내년엔 발사 안 하려나 보네요. 예, 발사 없죠, 내년. 없는 거예요. 발사 없는 애는 그럼 안 해야 하는 게 맞지 네. 않아요? 그래서 거의 90% 이상 아니 90이 뭐야? 한 95% 줄어든 거죠. 아하. 아. 발사하는 애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거는 발사하는 애. 그다음에 이제 푸드 서비스 선진화라고 해서 네. 한식 육성 그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큰 돈은 아닌데요. 700억에서 5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거는 정부 색깔에 따른 예산으로 보는 이게 것 이제 같은데?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부인이 네. 시작한 거죠, 이게 한식. 한식 세계화 예산. 한식 세계 예산. CJ 그룹이 잘 하는 것 같던데. 비비고에서. 지금 올해 지금 수출이 한 8조 가깝게 될 거라고 네. 이 농식품 수출이 네. 이제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가지고 비비고만 1조 가깝게 지금 뭐 된다고 하는데요. 네. 하여튼 K컬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감액된 부분들입니다. 네. 야, 이런 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야, 그 예산의 이건 진짜. 항목의 히스토리도 있고 네. 듣다 보면 찬반도 생길 거고. 사실은 요 항목 하나하나마다 네. 설명서가 한 10페이지, 20페이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예산이 거의 변한 게 없다 그랬잖아요. 네. 1월 달이 되면 부처가 이 기재부한테 중기 재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걸 올려보내요. 네. 그러면 95% 정도 예산이 확정된 거예요. 1월 달에 네, 이미. 네. 예. 그걸 난 다음에 그러면 기재부가 그걸 받아가지고 3월이 되면 이렇게 그러면 예산 편성하라고 지침을 내려요. 그러면 5월 말까지 그 부처가 예산 요구서를 올려요. 네. 기재부한테. 그러면 예산이 99%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9월 달에 5월에 끝났는데 9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 그때야 비로소 예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마저도 그냥 또 잠시 또 잊어먹다가 11월에 국회가 심의를 하면 네. 그때 가서 막 이제 난리를 치잖아요. 왜 이런 예산 짰냐 말았냐. 뭐 왜 안 넣냐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미 1월이면 거의 결정됐고 많이 양보해도 5월이면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럼 그런 예산 올라올 때마다 예. 중요한 건 정 소장님이 좀 해주세요. 아니 국민들한테 누가 브리핑을 해야 될 물론 이제 네, 국민의 네. 대표한테 브리핑을 하러 가겠죠. 국회가 국민의 대표니까. 그런데 그 국민의 대표 하려면 꼭 국회로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거 3프로 TV 사흘 전인가 네. 저기 요청을 받아서 예.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 설명서가 있잖아요. 예산 네, 설명서가 네, 네. 이 사업 하나당 한 10페이지씩 되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다 그거는 공개는 돼 있습니까? 공개는 돼 있는데 네. 그게 한 15만 페이지 돼요. 15만 페이지요? 그러니까 그렇죠. 15페이지 되는데 모든 예산. 그래서 저희가 미치겠다. 그걸로 잠깐 히트 쳤던 게 뭐였냐면 2016년 6년에 네.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이라는 책을 제가 냈어요.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예. 딱 TV조선이 네. 최순실 이렇게 딱 나올 때 그 다음 주에 책을 냈죠. 아하. 왜 그냥 그 가능했던 이유는 15만 페이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막 검색해가지고 그 사업을 모아가지고 아하. 연관돼 있는 사업 5,500억 원어치를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불만이 평소에 많으셨는데 그걸로 책을 내면 어차피 안 팔리니까 고민하다가 최순실 사건이 터지니까 아하.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뭐 다른 사건 뭐 하나 좀 더 팔렸습니다. 터지면 또 뭐 예산 도둑. 와. 조금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도 열심히 해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모아 놓을게요. 그 오시라고 오시는 분들 아니 굉장히 까칠한 분이시더라. 사실은 저희한테 로열티가 있으신 분들인 줄 그렇죠. 알았어. 우리 네. 백브리핑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가요? 그런데 로열티는 없으세요. 왜요? 아니 로열티 없어. 우리가 이거 팔았는데 안 팔리잖아요.
쿨하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면 오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그렇죠. 빠이빠이다. 그러나 열심히 해서 많이 그 모이게 할 테니까 네. 여기 책 쓰지 마시고 여기서 하죠. 알겠습니다. 저희 책 읽을 시간도 없어. 근데 이거는 누가 와서 이렇게 핀포인트로 찍어서 얘기를 안 해주면 알 수가 없겠네요. 15만 페이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구조가 복잡하고 칸막이가 많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기재부가 저희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계속 국회를 푸시해갖고 의원들한테 알려주고 막 이제 그런 걸 하니까. 이거 올렸대요, 이거 줄였대요,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2014년부터 네. 5년 동안 네. 모 정당에 예결위 간사실 업무를 위탁받아서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 국회에도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위임받아서 기재부랑 협상을 하는 거죠. 뭘 깎고 참여를 같이 좀 하시는 거군요, 아예. 좀 예산에.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재밌게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많이 못 나왔던 이유가 이제 고객들과의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참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 나라산림연구소에 그 예를 들면 연구 지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민감한 문제가 많은데 예, 예를 들어 다 그 정치적으로 다 또 연관돼 연결돼 있고 있어서 부처들은 또 제가 한마디 하면 이제 그다음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조심하다 보니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는 생각 들기도 했지만 여하튼 그렇게 했어요.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정상수 소장님께 그럼 예산을 드려야 되나? 1년 아니, 예산 얼마나 드리면 됩니까? 이제는 이제 그 네. 정도 넘어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 눈치 안 보고 네, 그래요. 그럼 뭐 인생 얼마나 길겠습니까? 한번 해보죠. 아니 진짜 오늘은 그냥 개괄적으로 했는데 하나씩 다 해야 될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재밌는데 보니까 기승전결이 있고 역전 마크가 있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기 있는데? 예산 트렌드 뭐 2022 이런 거 쓰고 싶었으나 김난도 교수님하고 왜냐면 요 분야마다 요 어떻게 바뀌는 트렌드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바빠서 못했죠. 아하. 눈앞에 보면서도. 알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저기 화면을 보여주시면 네. 네. 뒤로 쭉 가시면 지금 여야 의원 지었고 이제 그래도 이제 국회가 또 그렇다고 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게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그나마 몇 푼은 안 되는데 증액을 하는 것 중에 좋은 것도 있어요. 일부 공공의료나 이런 것처럼. 네. 근데 이제 지역구 사업을 해요. 근데 저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저분들이 막 지역에다 문자 보내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게 사실은 쇼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도로나 특히 철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집행이 안 돼요. 왜요? 저거 해놨는데 하면 왜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기는 얼마를 늘렸잖아요. 네. 늘렸다고 얘기하고 대부분 저희가 추적을 해보면 보고서 한번 몇 번 만들어 봤거든요. 집행이 그렇게 안 돼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물론 예산은 잡아놨는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런 면에서 난 예산을 확보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네. 그럼 사람들은 확보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의 사업은 잘 집행이 안 되고 그냥 예산이 그럼 다시 돌아가요? 그렇죠. 왜요? 왜? 아니 그러니까 도로나 철도가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빨리빨리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일한 건 뭐냐면 새로 진입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거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기존 사업을 빨리 하겠다고 예산을 증액하는 건 거의 쇼다.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표? 요게 이번에 쪽지 예산 비슷하게 해서 쭉 네. 들어간 증액. 뭐 광역도로 뭐 네. 저 연장 뭐 역설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저 중에 하나만 조금만 구체적으로 저게 왜 예를 들면 네. 광교 호매실 신분당선 연장 저건 신규 사업입니까? 저거는 이제 연구하라고 지금 이제 프로젝트비 용역비죠. 연장하는 안을 연구해 보라고 용역비 만든 20억 원. 20억 원. 저거는 집행되겠네요. 중으로 땡겼어. 근데 가봐야 돼요. 네. 저희가 이렇게 보면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네. 예산 배정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네. 지난주에 발표했는데 정부 예산을 편성하면 아무 때나 기분 나면 쓰는 게 아니고 다 연간 계획이 있어요. 예. 몇 월 달에 쓴다. 근데 그거에 안 들어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아니 저도 제 생각도 저 광교 호매실 신분당선 연장이 검토가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에서 하든 뭐 기재부에서 하든 하겠죠. 뭐 그 지자체에서 하든 해서 올라왔겠죠. 네. 그런데
안 할 거면 안 하거나 못 할 이유가 있어서 있는 거라서 그렇죠. 저걸 넣고 싶으면 하는 곳에 가서 이걸 합시다라고 해서 국회의원이 찾아가든 뭘 하든 민원을 넣든 할 일이지 없는 걸 그냥 막판에 쪽지로 우겨 넣으면 저걸 어쩌자는 건지 저래 놓고 지역구에다가는 아니다 당이 하나밖에 없나 양쪽 당이 다 있죠. 그래 이거는 지역구에다가는 왜 문자를 보내고 이거 지역구에서 자랑거리지 이게 자랑거리. 유권자들이 저거 잘했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거 예산을 왜 국회의원이 따와요 왜? 예산은 아니 예산을 국회의원이 따올 수 있어요? 원래 그 무슨 기재부 증액을 못 한다고 돼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시면 네. 국회 요 표 아니고 요 다음 표에? 다음 표에. 네. 요거요? 아니 다음. 아닌가? 없나요? 끝인가요? 요거 아닌데. 표가 요거밖에 없나 보다. 예.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가 네. 국회의원도 물론 못마땅 하시겠지만 네. 국회가 제일 힘이 없는 나라예요. 주요 국가 중에. 우리나라 국회가 예. 왜 왜요? 그러냐면 힘이 없다고요? 예산 증액권이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증액권이 없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는 편성권 자체를 국회가 갖고 있고 그렇죠. 항목을 다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아니 편성 자체를 할수 있어요. 항목을- 편성을 아예 국회가. 여기에 철도를 놓자 말자를 국회의원들이 토론한다고요? 그래서 미국도 국회가 하는 거예요. 네. 다만 행정이 그걸 보좌해 준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 대신에 그래서 미국 국회는 어떻게 되냐면 세입위원 예결위가 아니라 세입위원회와 세출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세입위원회는 세금만 얘기하고 네. 세출은 쓰는 것만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카테고리를 세입위원회가 정해줘요. 어느 분야에 얼마나 써라. 네, 예. 그래서 벌어드는 게 얼마 정도 되니까. 그래서 여기. 그렇게 하고 있고 제일 보수적인 나라 우리 다음으로 보수적인 나라 일본인데 네. 일본은 삭감만큼 증액할 수 있어요. 삭감한 만큼 증액할 수 있다. 그럼 열심히 삭감하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우리는 삭감을 해도 증액할 수는 없어요. 삭감만 할 수 있고 증액은 못 한다. 국회는. 증액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항목을 넣는 것도 증액이라고 늘리는 하는 거예요. 거나 새로운 항목을 넣는 거 다 안 돼요. 근데 국회에서 안 된다? 네. 그럼 쪽지 예산은 뭐예요? 그럼 기재부에서 다 하는 근데 거예요? 이거? 기재부의 구두 동의를 받아서 기재부 안을 바꾸는 형식으로 하는 거죠. 잠깐. 다시. 잠깐. 다시. 그러니까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만 있기 때문에 네. 국회가 얘기를 하면 기재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편성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한다. 알았어요. 우리가 다시 해드릴게요, 의원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지역구의 민원 사업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쪽지 이제- 예산을 넣었어요. 네. 그거는 그 의원이 쪽지 예산 넣은 게 아니고 사실은 기재부에 얘기해서 기재부에 그렇죠. 쪽지를 주고 네. 기재부가 그래 하고 그리고 올려줄게 하고 한 거네요 다. 제가 이거는 이제는 이제 말할 수 있다. 이제 비밀을 얘기하면 네. 딱 예산을 처음에 예결위가 열리잖아요. 네. 그럼 기재부가 딱 와요. 예산을 깎으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미리 깎을 걸 넣어놨습니다. 그걸 저희가 계속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네. 삭감한다고 하는 게 보통 1% 정도 삭감하거든요. 네. 그중에 대부분이 어떤 삭감이냐면 무늬만 삭감이에요. 그건 뭐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예를 들면. 국채 발행 액수 지금 예를 들면 융자 사업 같은 거는 줄여도 예산에 상관이 없잖아요. 네. 이런 걸 불려놨다가 줄이는 아예 거예요. 기재부 공무원들이 아예 그럼 국회의원이 삭감을 하려고 할 테니 삭감해도 괜찮은 항목들을 아예 준비해서 갖고 온다. 찍어서 가져온다. 아예. 그래서 한 10조 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럼 10조 원을 하시려면요. 요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도 얘기 안 하고 삭감 신경 쓰지 마시고 증액을 그럼 한 요 정도 증액할 수 있으니까 여야 한 반씩 하시죠. 이런 식의 얘기. 여야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야에서 쪽지를 가져와요. 우리께 이런 거 이렇게 기재부로 가져와. 근데 기재부가 그걸 왜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삭감을 하긴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데미지가 있죠. 그러니까 기재부는 본인들이 만든 거 삭감 당하기 싫은 거예요. 싫고. 싫은데 국회의원들도 머리 굵은 사람들인데 삭감하지 마세요 한다고 이해하겠습니까? 네. 안 그러니까 하겠죠. 국회의원들한테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음. 지역구 예산 사업들 같은 거 갖고 오세요. 그럼 이제 법상 함부로 끼워 넣을 수는 없고 삭감한 만큼만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이 지역 예산 선심성 예산 같은 거 갖고 오시면 사실 다 합치면 10조 원 되네. 그럼 안 그래도 우리가 한 10조 원어치 정도 삭감해도 되는 예산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 이거 저희가 삭감하고 여러분들 거 들어줄 테니 이 예산 한 시비 걸지 말고 통과합시다. 괜히 그거네. 이상한 거 삭감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은 그럽시다. 미치겠다 진짜.
뭐 제가 그러면 사례별로도 많이 알고 있지만 네. 차마 이제 그거는 상황 봐서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까지 해요. 이왕 삭감했는데 그래도 국민들한테 도움이 됐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조 정도 국채를 갚은 거로 하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열심히 깎아서 우리는 국채도 갚았다. 국회에서 근데 그게 다 좀 퍼포먼스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쪽지 예산 하지 말.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각 정부 부처에서도 내가 맡고 있는 과, 내가 맡고 있는 국의 예산이 줄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걸 그대로 가야 되는 니즈와 국회의원에서 내 지역구의 민원을 늘려야 하는 니즈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네요. 그리고 바꿔 먹는 거지. 그 증액권이 없으니까 국회의원들도 심하게 기재부나 공무원들하고 충돌하면 네. 콧물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예산 집어넣으려고 깎아야 되는 예산이 눈에 보이는데도 시비 못 거는 거죠. 국회의원들도. 가끔 그렇게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기는 해요. 나는 지역구 안 가져갈래. 주로 이제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울은 별로 중앙에서 가져올 돈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막 깎는 경우가 좀 있고 그래봐야 뭐 1, 2천억 원이지만 그런 게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꼼짝 못해요. 이 베일 뒤에서는 갑과 을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여기 이거 보시는 분들이야 저희 이거 저 백브리핑 보시는 분들이야 저희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이니까 네. 특별히 이런 말씀 드릴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바뀌어야 돼요. 국회의원이 이런 지역구 수건 예산 따왔습니다라고 하면 박수 좋아할 게 아니라 왜 당신이 가서 그걸 따오냐? 이거는 지자체에서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건데 그 절차를 밟아야지 왜 그걸 국회의원이 할까? 이상한 의원이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역이고 시골이고 소외받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힘 있는 뭔가가 없으니 저 사람이라도 가서 보내면 이런 거라도 따와서 우리 마을 발전하겠지. 틀린 논리도 아닐 수 있으나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따와야 계속 선거에서 되니까 그런 거 따오려고 하고 따오려니까 국회 예산 심의권을 사실상 지역구 예산이랑 엿바꿔 먹는 거고 그런 그러니까 예산 심의는 아무도 못 하고 사실 거시적으로는 국회도 증액을 할 수 있어야죠 원래는. 왜냐하면 그렇죠. 필요한 예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정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정부가 미처 생각 못한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연구소에 또 잘못 그 반성을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쪽지 예산을 저희가 그 몇 년 동안 극구해서 막았어요. 쪽지 예산 그러니까 막았어요. 우리가 쪽지가 뭐냐 예. 했을 때 논문상 그러니까 이제 학술적인 쪽지는 뭐냐면 그야말로 그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걸 쪽지라고 네. 협의의 의미에서 얘기하거든요. 좁은 의미에서. 예. 근데 넓은 의미에서는 정부 안에 안 들어있는 게 쪽지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거를 일단은 절차는 밟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카톡 예산이나 쪽지 넣는 건 없애버린 거예요. 저희가 4년 하면서 절차는 밟았어요. 절차는 밟겠죠. 상임위에 집어넣고 네. 뭐 어쨌든 그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건 좀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검토해 보세요라고 네. 하면 다시 검토시키고 해야지. 비밀스럽게 전혀 어디에도 흔적이 없는데 갑자기 예산이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분위기를 했어요. 바꿨어요. 네. 그런데 그게 오히려 기재부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역할로 돼버린 왜요? 것 같아요. 왜요? 이거 원래 원안에 없는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서 이제 대부분 커트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집어넣는 것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제 그런 걸 없애고 절차 밟아야 된다. 저희가 뭐 강조하다 보니까 네. 나중에는 기재부가 우리 원안에 없는 거는 다 쪽지다. 이제 그렇게 해서 가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재부가 예산도 짜겠지만 이런 예산을 넣읍시다라는 걸 우리 요즘 뭐 어디 걸핏하면 다 청와대 신문고 이런 데도 하잖아요. 국민의 이름으로 하든 의원의 이름으로 하든 이런 예산을 반영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적인 공간에다가 그렇죠. 보이게라고 보이게라고 하면 그럼 기재부는 거기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겠으나 동의가 많으면 몇만여 명 이상 동의하는 데는 기재부는 왜 이게 안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써주기 라고 하면 그 안에서 생산적인 토론이 될 거 아니겠어요. 사실 공개적으로 그게 참여 예산이죠. 네. 그게 이제 국민 참여 예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네. 그런데 뭐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엘리트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과 그 임명된 권력의 이제 갈등인데 우리나라의 그 운동장은 이제 임명된 이제 관료들이 가장 큰 힘을 차지하는 거고 서로 견제를 좀 하긴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기재부 쪽으로 더 이 예산과 관련해서 기재부 쪽으로 심사를 국회에서 하지만 심사에서 그러니까 통과를 국회의 권한이 있지만
이게 기울기는 훨씬 기재부 쪽으로 가 99대 있다고 1 정도의 기울기가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보세요? 근데 예를 들면 그걸 국회에다가 주면 다선 의원을 배출한 지역구에서 예산 타당성이 없는데도 예산을 따먹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있죠, 분명히. 그렇죠. 예를 들면 총재가 예를 들면 당수가 당수의 지역구도 있을 텐데 여기다 예산 넣읍시다. 할 때 어떤 의원이 다음 선거 공천권을 갖고 있는 그러게. 당 리더의 지역구 예산을 맡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기재부 공무원들은 굳이 자기 고향에다가 뭐 할 가능성도 적고 아닙니다. 해요? 그걸?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맞아요. 매우 그거. 많다고요? 국회의원 중에 기재부 출신이 많잖아요. 아. 그 이유가 뭐겠어요? 국회의원들 중에 예. 기재부 출신이 검찰보다는 적지만 네. 많이 있고요. 그들이 왜 그러냐면 예. 고향의 예산을 따다줘요. 너무 쉽게. 국회의원들은 너무 어렵게 가져가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예전 뭐 기재부 장관 출신, 뭐 국장 출신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돼 있고 돼 있었었죠. 과거도 했었고요. 그거는 국회의원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제 뭐 근데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겠죠. 전관 예우는 하겠죠. 어느 근데 조직이든. 그 사이즈가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예산안 짤 때도 기재부 아니 처음부터 넣어버리는 거니까. 기재부 선배들이 부탁하면 넣어준다. 아니 현역이 있을 때 이미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현역이 자기 국장인데 저도 현재 예산은 모르겠으나 네. 지나고 나서 보니 그럼 기재부 내부에서는 그런 그 견제가 안 돼요? 왜 형님 고향이 예를 듭시다. 뭐 제천이나 홍성이라고 이 제천에 왜 다리 왜 닿아요? 이거 예타 통과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예타 이런 절차는 또 정밀하게 하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천이다. 예를 들면 어디라도 예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또 그렇게 해서 예산이 가고 출마하고 또 아. 광주다. 광주에 국장일 때 예산 꺾고 나중에 출마하고. 네. 아. 근데 그게 물론 그걸 싫어하는 관료들이 이 안에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정치화된 분들은 또 그 힘이 세니까. 그러면 예타라는 거 하는 걸 없애면 안 되겠네. 그걸 견제할 수 있는 네. 명분이 아, 예타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타네요. 그러니까 예타는 뭐냐면 참고 자료거든요. 네. 저는 사람들이 예타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예타를 하고서도 그 노무현 정부 때 예타 만들고 쭉 하면서도 절반은 예타가 부적정으로 받았는데도 진행했거든요, 사업들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적정 받았어도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정확히 조사를 해놓고 나중에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예 조사가 안 돼 있으면 왜 실패했는지 평가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타는 진짜 많은 전문가들이 고도로 축적된 전문성이 있어요.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수 소장님께서는 네. 저희 하나씩 주고받죠. 나라살림 연구소의 유튜브 채널을 저희가 홍보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정창수 소장님은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걸로. 최소의 2주에 한 번씩은 당분간 이제 우리 정 소장 얘기 너무 지겨워. 그 얘기 또 들었잖아. 할 때까지는 나오시는 걸로. 참고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네. 저 연구소 유튜브인데 예. 100개 정도 올렸거든요. 한 12분짜리. 예. 670명입니다. 가입자가요? 이름이 뭔데요? 구독자. 뭐 어떻게 그냥 찾으면 나라살림 연구소 치면 됩니다. 나라살림 연구소 치면 돼요? 유튜브에서. 여러분 나라살림 연구소랍니다. 가서 나라살림 연구소에 가서 보시면 네. 야 다시 백브리핑해서 좀 해주면 안 되냐? 분명히 그러실 그럴 수도 겁니다. 있어. 저희가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헬렐레 하고 있는 것 같아도요. 다 이게 중간에 이게 다 소금이 되고 후추가 되고. 네. 알겠습니다. 이 채널 이름이 나라살림 연구소. 뭐 나살랩이라고 하는데 나라살림 치시면 나옵니다. 네, 나라살림 연구소에 가서 구독 좀 여러분 해주시고요. 네. 백브리핑 구독 버튼 누르신 분만 나가서 누르실 지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들어갔는데 700명대로 이거 지금 진행 드는 중에 지금 넣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나라살림 연구소 꼭 네. 그 해주시고 그쪽 주제 중에 저희가 잘 골라서 정창수 소장님 2주에 한 번씩은 모실게요.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매주 2주에 한 번씩 못 나오시면 가끔씩 줌으로? 아니야. 직접 나오시게 해. 거기 보면 뭐 이상민 의원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좀 더 까칠해. 까칠하죠. 정소장이 좀 나은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만 나와주시면 또 뭐 네, 이제 됐어 이제 우리 다 알아요. 정 소장님 이제 안 나오셔도 되겠어요 하는 때가 올 거예요. 아무튼 뭐 저는 오히려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네, 영향력이 제일 큰 이 3프로 TV 나온 것만으로도. 네, 알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과 함께한 내년 예산안 오늘도 준비하신 내용 조금 좀 덜한 것 같은데 더 덜했죠. 특히 일부를 했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일부, 예. 그러면
할 말 남아 있으실 때는 매주 모시는 걸로 하고 이제 대충 하실 말 다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한 2시간 정도 모시는 걸로 해서 네.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